1980년대까지만 해도 은행나무 냄새에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 달도 냄새가 안 나요. 막 털어가지고 너도 나도 주워가느라고 바빴습니다. 일본 가면 말도 못한 게 있습니다. 전국에서 삼나무가 꽃가루를 팍! 은행나무는 2억 7천만 년 전 대멸종을 견뎌낸 식물이에요. 은행나무 종, 은행나무 속,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 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은행나무는요 수컷의 정자가 운동성을 갖추고 있어요. 은행나무가 원시적인 식물과 발달한 종자식물 사이에 중간 단계의 식물이란 것을 심엽수도 아니고 화렵수도 아닙니다. 그냥 은행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을 쉽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그 은행나무 가로수 일단 예쁘죠?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 가로수 가운데 은행나무가 40%라고 하더라고요. 버즘나무 26%, 느티나무 11%, 그리고 벚나무가 9%입니다. 내종만 해도 거의 90%예요. 제가 대학 때는 1980년대만 해도 버드나무하고 플라타너스가 엄청나게 많은데 버드나무 플라타너스는 꽃가루 막 날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없앴어요. 우리나라만 은행나무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일본과 중국에도 은행나무 많아요. 심지어 뉴욕 맨해튼에 갔더니 거기도 은행나무 많더라고요. 숫자로 찾아보니까 맨해튼의 가로수의 9%가 은행나무래요. 근데 제가 가을 무렵에 가봤었는데 그때 악취나지 않았어요. 아마도 맨해튼은 열매가 안 나는 은행나무만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은행나무를 왜 심어놨을까?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왜 많이 쓸까? 그야말로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 최적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더워도 잘 버티고 추워도 잘 버텨야 돼요. 병충해도 강해야 되고 또 싸게 잘 자라야 되죠. 플라타너스도 싸고 잘 자라지만 은행나무처럼 예쁘지는 않아요. 또 은행나무는 초록일 때도 예쁘고 노란색도 이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나무 가져다 심어놓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행나무는 자생종이에요. 은행나무는 사계절을 버티고 병충해 강하고 싸고 잘 자라고 자생종이고 보기 예쁘다. 근데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열매 냄새가 그냥 고약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은행나무 냄새에 불평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기껏해야 한 달도 냄새가 안 나요. 그때만 해도요 은행을 떨어지는 것을 막 털어가지고 너도 나도 은행 주워가느라고 그냥 바빴습니다. 연수대학교 앞이 지금은 싹 바뀌었지만 연수대학교 들어가면 길이 은행나무 길이 쫙 있었거든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와서 은행 주워라고 난리여가지고 수희 아저씨들 그러지 마세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만해지고 나니까 은행나무의 가로수의 단점인 냄새가 돋아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 이 정도 냄새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좋은 게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뭐 1000년까지도 자라잖아요. 우리 뭐 절에 보면 수백 년 된 은행나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은행나무는 극단적인 내성이 있어요. 버티는 힘, 나쁜 환경에도 끄떡 없는 생존력을 말해요. 은행나무는 병충해 저항성이 엄청 큽니다. 은행나무는요 2억 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은 종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해충에 대한 방어 체계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파리랑 껍질에 플라보노이드, 테르페노이드 같은 살충 성분이 있어서 해충이 잘 달라붙지 못해요. 곰팡이와 세균성 질병에도 강해요. 그러니까 도심에 습도가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또 먼지가 많은 환경에도 쉽게 병들지 않습니다. 또 재밌는 게 기공이 있잖아요. 이파리 아래쪽에 기공이 있잖아요. 공기구멍, 기공이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오염물질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이 표면에 큐티클층이 반짝반짝하는 단단한 큐티클층이 있는데 이게 두꺼워요. 그 중금속과 황산가스가 흡착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정화 능력이 높죠. 미세먼지를 잘 흡수하고 산소를 많이 내뿜는 식물입니다. 또 요즘 도시는 현재 도시는 염분이 많은 환경이에요. 자동차 때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많이 뿌리잖아요. 제설용 염분을 많이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에는 염분이 많은 환경인데 은행나무는 세포의 염분 조절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또 뿌리 조직이 두꺼워서 염분에 의한 손상을 만약에 입다 하더라도 쉽게 회복하죠. 또 은행나무는 뿌리가 깊게 자라기 때문에 가뭄에도 지하수를 잘 빨아들입니다. 또 도시의 열섬 현상에도 잘 견디고 또 심지어 방사능 내성도 있습니다. 저항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은행나무의 생존 능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다른 나무들보다도 확실한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봐요. 소나무도 좀 많이 있잖아요. 소나무는요 병충해에 약해요. 예전에는 강했지만 없던 게 생겼어요. 솔잎 흑파리, 소나무 재선충 아주 치명적입니다. 방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은행나무는 안 그러죠. 또 소나무는 매연과 염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도심 생존율도 낮아요. 하지만 은행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소나무는 아름답지만 병약한 귀족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달리 은행나무는 우아하지만
하지만 우아한 느낌이 있지만 그런 느낌과 달리 거친 환경에서도 강인한 나무죠. 단풍나무도 좋은 가로수입니다. 하지만 가뭄과 열섬 현상에 아주 약해요. 근데 요즘은 기후 변화 때문에 가뭄도 많고 열섬 현상도 도시에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진딧물이랑 깍지벌레가 자주 껴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뿌려야 돼. 돈이 많이 듭니다. 단풍나무도 화려한 미인형이지만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요즘은 또 강남 이런 데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메타세콰이어도 분명한 장점이 있죠. 성장이 빨라요. 싹 금방 자랍니다. 거기다가 딱 삼각형의 수영이 균형 잡히고 멋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되게 얕아요. 깊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얕게 넓게 펴집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심겨진 길 가보세요. 아스팔트랑 보도블럭이요. 울퉁불퉁합니다. 뿌리가 아스팔트도 들어올리고 보도블럭도 다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얕다 보니 흡수 관리가 필요하죠. 거기다가 잘 모르는데 메타세콰이어도 꽃가루가 한 번에 퍽 그게 또 만만치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자작나무가 있거든요. 제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 호수공원에 자작나무 쫙 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가로수로도 적당하지 않아요. 산성 토양과 건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가 많잖아요. 화산 탁 터지면서. 화강암에는 SiO2라고 하는 규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부서져 만들어진 토양이기 때문에 산성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화강암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별로 없어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염기성 성분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주로 산성인데 자작나무는 산성 토양에 약해요. 또 입마름병이라는 게 또 자주 발생합니다. 실업비가 많이 들어요. 수액 주사를 막 놓고 있어요. 자작나무는 북쪽에서 왔어요. 노르웨이 숲, 하루키 소설 보면 그 자작나무 처음에 쫙 보여주잖아요. 노르웨이 숲이 바로 자작나무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북쪽 나무라서 우리나라의 여름 더위에 약합니다. 도시 오염에도 약하고 도심의 가로수는 썩 적당하지 않죠. 이에 반해서 은행나무는 도심의 매연, 염분, 병충해도 잘 견디고 비료나 방지병도 별로 안 들고 또 급수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암컷의 열매 문제만 해결하면 최고의 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컷 나무만 심거나 젖먹으로 조절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로서의 문제인 거잖아요. 가로수는 어디에 도시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나무는 어디서 왔냐면 숲에서도 이미 제선충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 이제 외국에서 무역선을 통해서 들어온 벌레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 전 북쪽으로 북한까지도 문제를 겪고 있죠. 우리나라 사는 다 소나무였는데 갑자기 소나무들이 막 밤색으로 죽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래도 최근 10년 동안에는 산림청이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이 좋아진 상태죠. 멸종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워낙에 많았는데 타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는 소나무 갖고 목재로도 많이 써야 되는데 나무로도 못 쓰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컷만 있으면 되잖아요. 열매는 암나무에서만 열리니까. 그렇다면 암나무는 심지 말고 수나무만 심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은행나무는 암수 딴구루예요. 그러니까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면 돼요. 수컷만 심으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은행나무는 어린 나무나 묘목 단계일 때는 이게 암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짧아도 15년, 보통 20년, 30년 돼야지 자라서 꽃이 피기 시기가 되어야지만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산림청의 과학자들이 이 방법을 찾아냈어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를 구분하게 된 거예요.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데 얘가 있으면 암나무야, 얘가 있으면 수나무가 된 거죠. 덕분에 요즘은 수컷 은행나무만 따로 키워서 만들고 있죠. 나중에 수컷만 심게 되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의 생존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기능은 대기 정화 기능이에요. 이게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은행나무는 일단 침엽수라고 해요. 활합수는 아니니까. 은행나무는 잎이 넓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이 달라붙어요. 다 자란 은행나무 한 그루가 매년 35kg 정도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한다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광합성 능력이 뛰어나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해서 도시 대기질을 개선합니다. 분명한 기능이에요. 두 번째 기능도 이파리와 관련이 있는데요. 잎이 넓어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침엽수도 아니고 하엽수도 아니지만 어쨌든 잎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밑에 잘 생기는 거예요. 여름철에 도로 표면 온도를 확 낮춥니다. 거기다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한단 말이에요. 증산작용이 뭐냐면 물을 빨아들여서 물을 증발시켜버리는 거예요. 물이 증발되니까 어떻게 해요? 액체가 기체가 되니까 열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은행나무 아래의 온도는 그 주변보다 2, 3도까지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여름에 아주 큰 기능을 하는 거죠. 또 은행나무의 순기능은 또 있는데 빗물을 조절하고 토양을 보호하는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뿌리가 깊이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빗물을 조절하고 토양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도시에 있는 스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은행나무 줄기 보면 줄기가 나무가 울퉁불퉁하면서 나무 껍질 틈이 두껍습니다. 누가 좋아할까요? 바로 곤충입니다. 곤충이 숨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풍성해질 수 있죠. 또 은행 열매는 우리에는 고약한 냄새라고 생각하지만 까마귀, 청설모 같은 동물에게는 아주 좋은 냄새고 좋은 먹이에요. 우리도 뭐야 은행나무 냄새 싫어하지만 우리 이자카야 꼭 가면 먹는 안주가 은행이잖아요. 동물에게도 좋은 거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능은 탄소 저장소란 겁니다. 은행나무는 1000년까지 살아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으니까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탄소 격리 창고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거죠. 왜 그 뭐냐면 단풍이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에 왜 푸른색이 색소가 있잖아요. 워낙에 노란색 색소, 빨간색 색소, 그리고 엽록소, 푸른색을 내는 색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온도가 쭉 낮아지면 파란색 색소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초록, 분홍색, 노란색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풍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광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물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광합성 누가 하냐면 엽록소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게 추워질 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합성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제거하다 보니까 내가 일부러 노란색, 빨간색을 내는 게 아니라 워낙에 있었는데 진한 초록색이 사라지다 보니까 노란색, 빨간색이 들고 그때가 언제냐? 바로 딱 단풍철인 거죠. 그때 단풍철이 활발할 때 도심에서는 산에 가면 설악산 가면 울긋불긋한데 거기에 뭐 은행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풍나무도 도심에는 많이 없고 도심에서 색깔을 화려하게 내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죠. 그렇죠. 진화적인 선택감이 있었던 거예요. 단풍도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나는 뭐 이렇게 이쁘게 해야지 이런 목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일본 가면 좀 말도 못한 게 있습니다. 일본은 대표적인 가로수가 삼나무예요. 삼나무 숲이 일본 사람들은 자기 자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영화 보면요. 특히 지방 보여주면 삼나무 숲 쫙 나온 거 보여줍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 장면을 보다 두렵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삼나무가 일본의 국민 알레르기 원인의 제1호가 돼버렸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 숲은 황폐해졌습니다. 급히 살림을 복구해야 되잖아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은 그 전국 살림의 45%의 인공조림을 했어요. 산이었어. 우리도 숲을 갖다 인공조림 꾸며야지 했던 거죠. 그때 자연적인 숲이 아니라 심어서 가꾼 숲이 전체 숲의 절반이 된 거예요. 이때 심은 나무의 70%가 삼나무였습니다. 왜? 쑥 잘 자라거든요. 효과가 있었죠. 잘 자라고 목대로 쓸만하고 환경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급하게 삼나무만 심다 보니까 생태계를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생태적 다양성을 무시한 채 단일 수종 숲을 만든 거예요. 한 개 숲 자체가 다 삼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삼나무가 일제히 꽃가루를 팍 터뜨린 장면이 연출됩니다. 삼나무들 어떻게 하면요. 제주도 가서 볼 수 있어요. 제주도 삼나무 딱 거리가 쫙 그걸 딱 위에서 보면 갑자기 산에서 펑 하고 노란 꽃가루가 확 날립니다. 동시에 꽃가루들 내보내는 거죠. 서로 신호를 해가지고 야 우리 짝짓기 처리야 빨리 내보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나무 한에서 나오는 꽃가루 양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바람에 날려서 수십 킬로미터를 날아갑니다. 해마다 2월에서 4월이 되면요. 일본에서 꽃가루 공포가 퍼집니다. TV에서 꽃가루 예보를 갖다가 일기예보하듯이 할 정도예요. 일본 친구는 이걸 갖다가 꽃가루 지옥, 폴렌 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일본 국민의 절반인 42%가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꽃가루 알레르기 점점 많아지잖아요. 도시에 꽃 많이 심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이죠. 냄새는 잠깐이에요. 잠깐이지만 보기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그냥 저 멀리 있어도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흐르고 재채기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3월, 4월 되면요. 소나무 꽃가루가 날려요. 송화가루. 우리나라 살림의 43%가 소나무예요. 일본의 삼나무라면 우리는 소나무가 있는 거죠. 노란 꽃가루가요. 봄에는 미세먼지처럼 퍼집니다. 차에 보면 그 꽃가루가 노랗게 약간 둔탁한 노란색은 이제 황사에 오는데 밝은 노란색이 쫙 펼칠 때가 있어요. 이게 송화가루거든요. 소나무 꽃가루입니다.
이 노란 꽃가루가 보면은 미세먼지처럼 퍼집니다. 하필 이때가 황사철과 겹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이 돌죠. 제가 매년 봄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소나무 꽃가루가 끝날 때쯤에 4월, 5월쯤 되면은 그 자작나무와 참나무 꽃가루가 또 퍼집니다. 주로 이제 중부 내륙 지방에 있어요. 자작나무와 참나무 꽃가루에는 꽃가루의 단백질 구조가 특이해가지고요. 비염, 천식, 아토피를 악화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나무 피해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가 심하죠.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제주도에 삼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2월, 3월 되면요. 삼나무 꽃가루가 꽤 많이 날립니다. 제주도민의 알레르기 환자 비율이 꽤 높아요. 은행나무 말고도 희한한 냄새가 나는 밤나무, 특이한 냄새들, 남자들 잘 아는 그 냄새가 있어요. 숲에는 있지만 절대로 도시에는 심지 않죠. 그다음에 수액나무가 특이한 단풍나무도 있고요. 그건 잠깐이긴 하지만 감나무 냄새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감나무 냄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전 좋아요, 감나무 냄새인데 또 그걸 싫어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은행나무 열매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은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꽃가루 때문에 피하는 나무로는 삼나무, 소나무, 자작나무, 요즘은 거의 보이지 않는 버드나무와 많이 줄어든 플라타나스가 있죠. 보기에는 좋은데 수액과 해충 때문에 피하고 싶은 가로수도 있죠. 느티나무와 벚나무예요. 벚나무에는 진딧물이 정말로 많이 깹니다. 진딧물의 당분 분비물이 자동차 위에 떨어져요. 도색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길을 끈적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벚나무 많이 심잖아요. 이쁘고 그러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참으면 되죠. 은행에서 나는 냄새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느껴요. 하지만 이게 동물들에게는 여기 먹이가 있어요 라는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런 냐는 많죠. 시체꽃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라플레시아꽃. 썩은 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썩은 고기의 고약한 냄새의 원인인 황화수소, 여러 가지 아민류, 지방산이 시체꽃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썩은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파리, 쇠똥분이 몰려듭니다. 많은 생물들에게 시체 썩는 냄새 같은 악취는 여기 먹이가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시체꽃 냄새를 우리는 맡아볼 기회가 없었죠. 이게 없으니까. 저도 가봤지만 맡아보지는 못했어요. 저기 가면 있다는데 굳이 가서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서도 역한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죠. 동남아시아 가서 먹어보는 두리안, 썩은 양파 냄새가 납니다. 우린 썩은 양파 냄새예요. 근데 박쥐는 이 냄새를 맡고요. 밤에 접근해서 두리안을 먹고 두리안 씨앗을 퍼뜨립니다. 박쥐는 낮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색깔 꺾고 되는 게 아니에요. 냄새가 필요했던 거죠. 파파야에서는 발효된 단내,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희한한 냄새였어요. 근데 이걸 저는 싫어하는데 새랑 원숭이가 좋아한다 그래요. 새와 원숭이는 파파야 냄새가 난다? 이건 익었다는 뜻이야 라고 한 거죠. 여기 고약한 냄새가 나네. 먹기 좋은 때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진화가 났을까요? 열대 우림에 사는 동물들은요. 특히 밤에 활동해야 하는 동물들에게는 시각보다는 냄새가 정보를 주는 중요한 수단인 겁니다. 열대우림에 캄캄하단 말이에요. 캄캄한데 색깔 왜 그들 못해? 근데 냄새가 강해? 좋은 거예요. 밤중에 활동해야 돼. 그래? 색깔보다는 냄새가 더 강한 거죠. 새는 단내를 좋아하고 박쥐는 다양한 과일 냄새를 좋아하고요. 파리는 썩은 냄새를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과거에 은행나무 씨앗을 옮겨주던 동물들은요. 아마도 지금은 사라진 대형 초식동물이었을 것이다. 메가 파우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은행의 씨앗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하려면 우리가 먹는, 우리가 싫어하는 냄새를 내는 정체가, 은행의 정체가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열매가 아닐까? 열매는 어디에게 열리냐면 속시식물에게 열리는 겁니다. 보통 화렵수인 속시식물에 열리네요. 꽃이 피는 식물에 열리는데 은행나무는 속시식물이 아니에요. 속시식물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죠. 열매가 아니니까 그냥 씨앗, 종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은행나무 씨앗은 커다랗게 세 겹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바깥쪽은 밟으면 푹 터지는 살구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두꺼운 겉표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카야 가서 먹는 은행에서는 그런 냄새는 나지 않잖아요. 물컹물컹한 두꺼운 겉표면에서 냄새가 나는 거고요. 그걸 벗겨내면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이 껍질을 벗기려면 도구가 필요할 정도로 단단해요. 도구로 벗겨내면 그 안에 말랑말랑한 녹색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자카야에서 안주로 먹는 거죠. 은행나무 씨앗의 겉껍질은 두껍고 미끄럽고 냄새가 나요. 게다가 커요. 직경이 2-3cm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새나 설치류가 먹기에는 너무 크고 냄새가 강하죠. 또 잎과 줄기에는 대형 포유류로서는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독성도 있고 큰 동물의 위나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은행나무는 그 씨앗은 옛날에 큰 동물이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후보로는
지금은 없는 옛날 코끼리류, 옛날 콧불소류, 그리고 다른 발굽 달린 우제류 그런 포유류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은행 씨앗을 먹고 멀리 이동해서 거기다 똥을 싸요. 그 은행나무 입장에서는 멀리 씨앗이 퍼뜨려지니까 좋은 거죠. 근데 현재는 은행나무 씨앗을 먹는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식물이라고 합니다. 고아는 누가 이렇게 보살펴주지 않는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1만 년쯤 전에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지구 기온이 더워졌을 때 이때는 이미 은행나무 씨앗을 먹던 대형 포유류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퍼뜨릴 수 있는 동물들이 남지 않았죠. 현재는 전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막 비비면 피부염이 생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큰 동물이나 먹던 은행나무 씨앗이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어차피 지금 동물들도 먹으려고 시도하겠죠. 너구리, 오소리가 조금 먹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다행히 위산 농도가 아주 높아요. 진해요. 씨앗에 들어있는 독성을 쉽게 없애버립니다. 다람쥐는 또 똑똑해서 외피를 벗기고 말려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이것들을 다 분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까치, 까마귀는 똑똑하잖아요. 껍데기를 까서 먹기도 하고요. 요 정도 동물들만 독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 living fossil이라는 말은 수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지구의 생존자를 이르는 말이잖아요. 실러캔스, 투아타라, 말미잘, 그리고 은행나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투아타라가 뭐야? 뉴질랜드에 사는 아주 특이한 파충류가 있습니다. 공룡시대에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놈이죠. 또 바퀴벌레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바퀴벌레는 예전과 지금은 생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살아있는 화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은행나무에 집중해보죠. 은행나무는 약 2억 7천만 년 전, 그러니까 페름기 말기부터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대멸종, 네 번째 대멸종, 다섯 번째 대멸종을 견뎌낸 식물이에요. 처음에 페름기 중생전 초기만 해도요, 수십 종의 다양한 은행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생대의 쥐라기와 백악기를 거치면서 그때까지도 여러 속과 여러 종이 번성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다 멸종하고 오로지 한 종, 징코빌로바만 남았습니다. 진코민 이런 약이 있었잖아요. 진코가 은행 뜻이거든요. 진코 빌로바 한 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은행나무는 종속, 과목, 강문 할 때 문까지가요 하나예요. 은행나무 종, 은행나무 속, 은행나무 목, 은행나무 강, 은행나무 문, 개까지 해서 쭉 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계의 마지막 잎새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처음에는 지금처럼 부채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쥐라기 시절부터 지금같이 옛날에 그냥 침 모양으로 삐쭉삐쭉했었는데 이게 마치 물갈퀴가 생기는 것처럼 침과 침 사이가 연결되면서 쥐라기 시절 때부터야 지금 같은 부채꼴 모양이 되었습니다. 왜 모양을 바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쥐라기 중생대 중기잖아요. 그때부터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모양을 바꾸지 않아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리게 됐을까? 자신의 몸을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완벽히 적응했다는 뜻입니다. 극강의 내성과 안정적인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일찌감치 적당한 구조를 갖게 되니까 굳이 모습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최악의 대멸종이었던 페름기 대멸종, 즉 세 번째 대멸종에서 살아있던 까닭은요 매우 흥미로운데요. 당시의 지구는 갑자기 기온이 급등하고 산성비가 내리고 산소가 결핍된 아주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은행나무의 조상은 건조하고 덥고 산성이 높은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이파리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 표면을 보호하는 두꺼운 큐티클층을 가졌고 아주 효율적인 기공 조절 능력을 가졌죠. 다른 식물들이 말라 비틀어 죽을 때도 수분을 아끼면서 버티는 생리적인 방어력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게 은행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려요. 15년, 20년 지난 다음에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성장 속도가 느리고 또 수명도 깁니다. 자손을 천천히 퍼뜨려요. 이게 보면 언뜻 보면 단점 같아요. 하지만 환경이 급히 변할 때는 세대 교체가 느릴수록 때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적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죠. 또 게다가 낭비가 없는 구조입니다. 화려하게 진화한 대신 단단한 형태를 가졌죠. 씨앗이 단단해서 불이나 산성비, 건조에도 잘 견뎠어요. 또 특정한 환경에만 의존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죠. 은행나무 조상은 페름기 당시에는요, 아시아, 시베리아,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환경 변화에도 유연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네 차례의 대멸종을 견뎌낸 상어의 특징과도 겹치는 거예요. 유연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은행나무는요 수컷의 정자가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나무를 분류하는데 과학자들이 아직 애를 먹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렵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옛날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은행나무 침이 없어요. 화렵수 아니에요. 잘 보시면 넓게 보이지만 침들이 쫙 있잖아요. 이렇게 물같이 연결된 거예요. 침엽수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또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이제 침엽수는 또 아니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은 수정 과정부터 재미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식물들의 꽃가루가 벌레나 바람에 의해서 날라와서 암술에 딱 달라붙어서 되는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은행나무는 좀 달라요. 암술이 있을 자리에 먼저 이렇게 끝에 물방울 같이 점에 끈적끈적한 방울이 생깁니다. 여기다 어떻게 꽃가루가 날라와요. 그 끈적끈적한 방울 안에 꽃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꽃가루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꽃가루에 운동장치가 등장해요. 손목, 조그만 털이 나타납니다. 이 손목가 막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헤엄을 치면서 정자가 헤엄을 치듯이 정자꼬리 길게 있잖아요. 편모가. 마치 그러지 헤엄을 쳐서 수분이 되게 되죠. 이 특징은 속시식물에도 없는 특징이고 거시식물에도 없는 특징이에요. 씨앗이 있는 종자식물은 크게 속씨와 거씨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간혹 뭐 있는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특징은 아니에요. 근데 더 원시적인 식물, 이끼 같은 선택식물, 포자식물에만 있는 특징인 거죠. 이것은 은행나무가 원시적인 포자식물 같은 원시적인 식물과 요즘에 발달한 종자식물 사이에 어떤 중간 단계의 식물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은행나무는 종자식물들과는 유전자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를 연구할 수 있게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은행나무를 종자식물들과는 다른 식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거시식물도 어쨌든 종자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은행나무는 생긴 것과 달리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근데 보통 화렵수는 속시식물, 침엽수는 거시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행나무는 종자식물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침엽수, 거시식물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뭐야? 뭐 따지고 묻는단 말이에요. 이거 저도 곤혹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다. 침엽수냐 화렵수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 그러면 침엽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 침엽수 맞아? 이렇게 따져 묻는다. 그렇다면 또 그것도 아니지 라고 얼렁뚱땅 이야기하죠. 은행나무는 침엽수도 아니고 화렵수도 아닙니다. 그냥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원래 은행나무는요, 지금 뭐 다른 나라도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요, 독일에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 있어요. 하지만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곳은 중국 따뜻한 남부하고 우리 한반도뿐입니다. 중생대 때만 해도 북반구 전역이 은행나무 서식지였어요. 이 넓었던 서식지가 왜 중국 남부와 한반도로 좁아진 이유가 뭘까?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신생대의 플라이스토스의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추우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은행나무가 사라졌어요. 춥고 건조해졌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 남부와 한반도는 온난하고 수분한 지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빙하기에도 완벽하게 결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계절풍과 해양성 기후 덕분에 겨울이 상대적으로 덜 혹독했습니다. 중국 남부랑 한반도가. 그러니까 고대 식물이 도망칠 공간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중국 남부와 한반도가 은행나무의 피난처가 된 데는 산맥의 방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북미나 유럽의 산맥은요 주로 남북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빙하기 때 북쪽의 차가운 바람이 산맥 사이로 밑으로 쑥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식물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의 친닝 산맥, 운하루 산맥도 남부가 아니야 그런데요. 운하루 봐요. 태백, 백둔 대간이 있지만 나머지 산맥은 되게 가로로 있어요. 태평양 소백산맥이잖아요. 동서 방향으로 있단 말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줄 수가 있죠. 중국이 남부와 우리나라가 은행나무의 피난처가 된 겁니다. 또 인간이 등장한 다음에도 한반도 사람들은요 은행나무를 좋아했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불교도 큰 역할을 했어요. 절 주변에 은행나무 심는 걸 좋아했습니다. 아마요 은행나무는 인간이 지켜낸 마지막 식물이 아닐까. 인간들은 아직 식물 다 없애버려요. 근데 은행나무만큼은 인간이 지켜낸, 아마 인간이 없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 인간이 지켜낸 거의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